저는 평생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 믿었습니다. 15년간 CNN에서 미국 찬양 다큐만 만들던 미국 PD. 처음에 한국 취재 지시를 받자 코웃음 쳤습니다. 과학 노벨상 하나 없는 나라. K-팝이나 만드는 성형공화국. 일본의 카피캣. 왜 하필 한국입니까? 하지만 3주간 한국을 직접 취재한 결과는 충격을 넘어 경악이었습니다. 작다고 무시하던 그 나라가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충격적인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앤더슨. CNN에서 15년째 미국 중심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작품들을 떠올려보면 하나같이 미국 예찰론이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신화, 펜타곤 프로젝트, 달러의 제국. 제목만 들어도 뻔하죠? 그런데 올해 초 평범해 보였던 한 회의가 제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맨해튼 본사 38층 회의실. 그날따라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유독 선명하게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임원진과 각 부서 책임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고 부사장 마이클 해리슨이 일어섰습니다. 다음 분기 메인 프로젝트를 발표하겠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심층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겁니다. 제임스, 당신이 총책임자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고 누군가는 펜을 놓았죠. 다들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부사장님, 죄송하지만 한국이요? 왜 갑자기 한국입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 한국은 그저 플라스틱 얼굴들이 춤추는 K-팝 공장이었고 성형수술 관광지였으며 과학 노벨상 하나 없는 이류 국가였으니까요. 진짜 과학은 MIT에서 나오고 진짜 혁신은 스탠퍼드에서 시작되는데 왜 하필 한국이란 말입니까? 회의 후 저는 리차드 첸을 만났습니다. 우리 팀의 아시아 담당 기자죠. 중국계 미국인인 그는 동아시아 산업에 빠삭했습니다. 리차드, 한국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임스, 동아시아 테크 산업의 진짜 플레이어는 중국이야? 한국? 응. 어떻게 표현할까? 성실한 우등생? 조립이나 마감은 꼼꼼하게 잘하지. K-팝이나 한류 드라마처럼 번지르르한 건 잘 만들어. 근데 그게 다야. 핵심 기술? 원천 특허? 그건 다른 얘기지.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로 돌아왔죠. 도대체 마이클은 뭘 본 걸까? 의문만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7월 12일 금요일 오후 3시 17분. 타임스퀘어 스튜디오에서 편집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모니터가 갑자기 꺼졌다 켜지더니 형광등이 나갔어요. 에어컨도 멈췄죠. 또 정전이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뉴욕에선 종종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창밖을 본 순간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브로드웨이의 네온사인들이 전부 꺼져 있었거든요. 타임스퀘어 광장의 거대한 전광판들도 까맣게 죽어 있었습니다. 제임스. 기술 총괄 브라이언 콜린스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지금 맨해튼 전체가 블랙아웃이야. 근데 우리만 방송이 나가고 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메인 컨트롤룸으로 뛰어갔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모든 모니터가 정상 작동 중이었고 생방송 신호가 끊김없이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NBC, ABC, 폭스 다 죽었어. 우리만 살아있다고. 프로듀서 사라 워커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시청률 봐. 역대 최고야. 미국 전체가 지금 CNN만 보고 있어. 믿기 힘든 광경이었죠. 정전으로 마비된 도시에서 우리만 빛을 발하고 있었으니까요. 브라이언, 우리 백업 전원이 이렇게 강력했어? 그게 이상한 게 있어요. 브라이언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전력관리 시스템 화면이었는데 거기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그리드 ESS 가동률 100%. 옆에 작게 한글로 한국전력기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 회사야? 네. 작년에 교체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에요. 다른 방송국들은 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제품 썼는데 전부 먹통이 됐대요. 6시간. 정전은 6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CNN은 미국 방송 역사를 새로 썼죠. 하지만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구한 게 한국 기술이라니. 월요일 아침 긴급회의. 마이클이 무거운 얼굴로 자료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이번 정전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CNN 장비 리스트가 떴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수두룩했어요. 빨간색이 전부 한국산입니다. 78%.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공지능 자막 생성기.
실시간 영상 압축 시스템, 위성 송수신 모듈, 서버 쿨링 시스템, 심지어 우리가 자랑하는 버추얼 스튜디오 기술도 한국 회사가 개발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누군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 위에서 방송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몰랐을 뿐이죠. 마이클이 저를 봤습니다. 제임스, 이제 왜 한국 다큐를 만들어야 하는지 알겠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15년간 믿어온 미국 중심의 세계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위스키를 한 잔 따르고 소파에 앉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한국이라는 단어로 가득했어요. 정말 우리가 한국 기술에 그렇게 의존하고 있단 말인가? 아니면 마이클이 과장한 건가? 다음날 아침, 저는 마이클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부사장님, 어제 보여주신 자료, 혹시 더 자세한 게 있습니까? 마이클은 말없이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극비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죠. 이건 국방부와 상무부가 공동 작성한 보고서야.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지. 첫 장을 넘기자마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미국 핵심 인프라 해외 기술 의존도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구글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한국 기술 67%, 아마존 웹서비스 서버 메모리 한국산 89%, 메타 인공지능 학습용 칩 한국 제조 94%, 테슬라 배터리 셀 한국 공급 72%. 이게 말이 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봐. 나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배터리 한국 독점 공급, 펜타곤 차세대 전투기 레이더 한국 핵심 부품, 월스트리트 초고속 거래 시스템 한국 반도체 필수. 페이지를 넘길수록 현기증이 났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모든 첨단 기술의 심장부에 한국이 있었던 거예요. 제임스, 자네 엔비디아 주식 갖고 있나? 네. 아, 네. 조금. 그 회사 GPU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나? 대만 TSMC 아닌가요? 틀렸네. 최신 AI 칩은 한국 삼성이 만들어. TSMC도 못 만드는 3나노 공정을 한국만 양산하고 있지. 저는 리차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제와 달리 제 표정이 심각했는지 그가 먼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리차드, 이거 좀 봐. 보고서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불가능해. 중국도 이 정도는 아냐. 근데 실제 데이터야. 리차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이면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때 마이클이 우리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서류를 들고 있었죠. 둘 다 있군. 잘 됐어. 이것도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엔 실리콘밸리 CEO들의 내부 메모였습니다. 팀 쿡 애플 CEO가 말했습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공급이 중단되면 아이폰 생산 불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한국 메모리 없이는 AI 경쟁력 상실이라고 했고요. 일론 머스크는 한국 배터리 기술이 테슬라의 생명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리차드가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이클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맨해튼의 빌딩들, 그 안에 서버들, 거래소의 컴퓨터들, 다 한국 부품 없으면 멈춰. 우리가 자랑하는 미국 경제가 사실은 한국 기술 위에 서 있는 거지.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자존심이지.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자존심. 그리고 무지함. 우리는 너무 오만했어. 그날 오후, 저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는 알렉스 터너였죠. 알렉스, 너희 회사 트레이딩 시스템에 한국 기술 들어가?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거 우리도 최근에야 안 사실인데. 정말이야? 초고속 거래 시스템의 핵심 칩이 전부 삼성이야. 그것도 특별 주문 제작. 다른 데선 못 만들어. 왜 한국이지? 속도야. 나노초 단위 차이가 수십억 달러를 좌우하는 게 우리 세계거든. 한국 칩이 가장 빨라. 저녁에는 MIT 교수인 조나단 클라크와 통화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제임스, 솔직히 말할게.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어. 단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하지만 노벨상.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기술, 당장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은 한국이 만들고 있어. 그날 밤,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국가 안보 관련 부분이었어요. F-35 전투기 핵심 부품 중 18개 한국 독점 생산,
이지스-3 레이더 시스템, 한국 기술 의존, 사이버 보안 핵심 암호화 칩 한국산. 미국의 군사력마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긴급 편집회의가 열렸습니다. 제임스, 한국 다큐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프로듀서 총괄 데이비드 밀러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충격받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몰랐어요. 무슨 뜻이지? 저는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회의실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K-팝 나라로만 알았던 한국이 세계 경제와 기술의 실질적 심장입니다. 카메라 감독 마크 존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 왜 한국은 이걸 자랑하지 않는 거지?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벌써 온 세계에 떠들어댔을 텐데. 마이클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한국이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를 장악한 거지. 그때 리차드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나 인정할게. 내가 틀렸어. 한국은 조카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되어 있었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직접 가봐야겠어요. 한국에. 그래야지. 이 정도 스토리면 다큐가 아니라 다큐 시리즈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데이비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 제시카가 물었어요. 한국 출장 간다며? 얼마나? 3주 정도. 뭐 때문에 그렇게 오래? 우리가 몰랐던 세계를 발견했어. 그걸 직접 확인하러 가는 거야. 무슨 소리야? 제시, 우리가 쓰는 핸드폰, TV, 컴퓨터 다 한국 기술이야. 우리 차 배터리도,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도, 심지어 펜타곤 무기도. 아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농담하는 거지? 아니. 그래서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해. 수화기 너머로 예약센터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행 비즈니스석 예약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진짜가 시작되는 거였죠. 한국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여정이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뭔가 달랐어요. 공항이 아니라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모든 게 디지털 스크린이었고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며 승객들을 도왔죠.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줄이 거의 없었어요. 승객들이 기계 앞에서 뭔가 하더니 3초 만에 통과하는 겁니다. 다음 분 오세요라고 영어로 안내가 나왔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여권을 스캔하자 화면에 제 얼굴이 떴고 카메라가 저를 인식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스터 앤더슨이라고 기계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입국 도장도 자동으로 찍혔죠. 걸린 시간은 정확히 18초.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 화면에 제 이름이 떴고 제 가방이 나올 위치와 시간이 표시됐어요. 2분 37초 후 3번 구역. 정확했습니다. 공항 와이파이는 비밀번호도 없이 자동 연결됐고 속도는 제 집보다 10배는 빨랐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영어로 물었어요. 첫 방문이세요? 네. 목적지 주소만 말씀하시면 내비가 다 안내합니다. 신기한 건 택시 아니었습니다. 뒷좌석에 태블릿이 있었고 실시간으로 경로와 요금이 표시됐어요. 결제도 제 폰을 갖다 대니 끝. 호텔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놀라웠습니다. 고속도로 위 전광판에 실시간 교통 정보가 떴고 터널 안에서도 라디오가 끊기지 않았어요. 기사님, 터널에서도 신호가 잡히네요. 한국은 터널, 지하철, 산소까지 다 터집니다. 5G요. 5G. 아, 5G? 전국 어디나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더 놀랐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횡단보도에는 바닥에 LED 신호등이 깔려 있었어요. 스마트폰만 보며 걷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하더군요. 호텔 체크인도 충격이었습니다. 로비에 직원은 한 명뿐. 대신 키오스크 앞에서 여권을 스캔하니 끝. 룸키도 핸드폰으로 받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에 계신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자세히 보니 병원 진료 예약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앱으로 병원 예약하세요? 아이고, 외국분이시네. 그럼요. 요즘 누가 전화해요? 다 앱으로 하지. 70대는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자연스럽게 터치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방에 짐을 풀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카페였어요. 주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폰으로 미리 주문하고 픽업만 하더군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키오스크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니 영어로 자동 전환됐고 결제는 제 애플페이도 됐어요. 외국 카드도 되네요. 한국은 다 됩니다. 현금 쓰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정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현금을 쓰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지하철은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플랫폼 스크린도어에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가 표시되고 각 칸에 혼잡도까지 나왔어요. 3번째 칸 여유, 5번째 칸 혼잡. 열차 안에서 와이파이 속도를 테스트해봤습니다. 다운로드 속도 800메가. 뉴욕 지하철에선 신호도 안 잡히는데 옆자리 청년이 폰으로 4K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끊김이 전혀 없었죠. 실례지만 지하철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라요? 아, 외국인이시구나. 한국은 원래 이래요. 지하철이 오히려 더 빠를 때도 있어요.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출구를 찾는데 벽면에 AR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폰을 갖다 대니 3D로 길 안내가 시작됐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시각장애인을 봤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자연스럽게 걷고 계셨어요. 자세히 보니 이어폰에서 나오는 음성 안내를 듣고 계셨습니다. 신호등과 연동된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점심은 일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QR코드가 있었고 스캔하니 메뉴가 떴어요. 주문하고 결제까지 폰으로 끝. 아저씨, 여기 주문이요. 라고 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신기했어요. 들어가자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변기 뚜껑이 열렸습니다. 용변 후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고 비데까지. 미국에선 고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시설이 일반 식당에 있었어요.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거의 없었어요. 대신 AI 상담 로봇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국어로 물었지만 제가 외국인인 걸 인식하고 자동으로 영어로 전환했어요. 계좌 개설하고 싶은데요. 여권과 비자를 스캔해주세요. 5분 만에 계좌 개설이 끝났고 카드는 즉석에서 발급됐습니다. 병원도 가봤습니다. 취재차 허락을 받고 둘러봤는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엑스레이 결과가 AI로 즉시 분석되고 의사폰으로 전송됐습니다. 환자 차트는 모두 디지털이었고 처방전도 자동으로 약국에 전송됐죠. 의사 선생님, 미국은 아직도 종이 차트 쓰는 병원이 많은데 종이요? 그게 아직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심으로 놀라셨어요. 저녁에는 편의점에 갔습니다. 무인 계산대에서 물건을 스캔하는데 한 초등학생이 자연스럽게 와서 과자를 계산하고 갔어요. 학생, 몇 살이니? 10살이요. 혼자 계산할 수 있어?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찍고 카드 대면 되는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선 디지털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었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버스를 탔습니다. 제가 타자마자 제 폰에 알림이 왔어요. 702번 버스 탑승. 목적지를 설정하시면 도착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탄 걸 아는 거지? 옆 승객에게 물었더니 블루투스로 자동 인식돼요라고 하더군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정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한국인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판교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이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판교역에 가까워질수록 승객들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후드티에 백팩을 맨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고 다들 노트북을 펴고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판교역에서 내리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고 건물마다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어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넥슨. 첫 방문지는 한국의 구글이라 불리는 네이버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로봇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방문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제임스 앤더슨입니다. 강태원 CTO와 약속이 있어요.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오세요. 로봇이 앞장서서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호출되어 기다리고 있었죠. 23층 회의실. 강태원 CTO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5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었어요. 제임스 씨, 환영합니다. 커피 드실래요? 그가 태블릿을 몇 번 터치하자 2분 후 로봇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개발하신 건가요? 이건 기본이에요.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그가 벽면 스크린을 켰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뭔가요? 전 세계 데이터 흠입니다. 실시간이에요. 화면에서 한국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밝죠?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23%가 한국 기술을 거쳐갑니다. 검색 엔진, 클라우드, 메신저. 특히 동남아시아는 거의 우리 플랫폼이에요. 구글은요? 구글? 아시아에선 우리가 더 앞서요. 검색 정확도, 응답 속도,
현지화. 모든 면에서 믿기 힘들었지만 그가 보여준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이건 우리 AI 연구소예요. 다른 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평균 나이가 28살, 박사 학위 소지자가 70%입니다. 한 연구원의 자리에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흐르고 있었어요. 뭘 개발 중인가요? 차세대 번역 엔지니어. 현재 구글 번역보다 정확도가 34% 높아요.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아니라 레스토랑 같았어요. 주문도 역시 앱으로, 자리로 배달됐습니다. 이런 환경이면 직원들이 회사를 안 떠나겠네요. 실제로 이직률이 3% 미만이에요. 실리콘밸리보다 낮죠. 오후에는 스타트업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수십 개의 작은 회사들이 한 건물에 모여 있었어요. 여기 입주 경쟁률이 100대 1이에요. 안내를 맡은 박서영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죠? 정부 지원금, 대기업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시장이 최고의 테스트베드거든요. 테스트베드? 한국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가장 빨리 받아들여요. 여기서 성공하면 세계 어디서든 성공합니다. 한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직원 12명의 작은 회사였는데 나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군요. 뭘 만드시는데요? 우주 방사선 차단 소재요. 나사가 우리 기술을 사겠다고 먼저 연락 왔어요. 대표는 32살이었습니다. 미국 회사들이 많이 찾아오나요? 매주 와요. 기술 투자, 인수 제한. 하지만 우리는 안 팔아요. 왜요? 한국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연구소였습니다. 보안이 삼엄했어요. 특별 허가를 받아 겨우 들어갈 수 있었죠. 여기가 3나노 반도체 연구소입니다. 이현석 수석연구원이 안내했습니다. 인텔이나 TSMC는? 인텔은 7나노에서 헤매고 있고 TSMC도 3나노 수율이 우리의 절반이에요. 청정실을 유리창 너머로 봤습니다. 우주복 같은 옷을 입은 연구원들이 거대한 장비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어요. 저 장비들이, 네, 대부분 우리가 자체 개발했어요. 네덜란드 ASML 장비도 우리가 개조했죠. 개조요? 원래 성능의 150%를 뽑아내요. 그들도 우리한테 배우러 옵니다. 믿기 힘든 얘기였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작년에 엔비디아 젠슨 황이 직접 왔어요. 무릎 꿇고 공급 늘려달라고. 정말요? 사진도 있어요. 언론에는 안 나갔지만 그가 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젠슨 황이 이현석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다시 강태원을 만났습니다. 판교의 야경을 보며 맥주를 마셨죠. 제임스 씨, 뭐가 가장 놀라웠어요? 솔직히 다 놀라워요. 미국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미국도 대단해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교육, 투자, 그리고 위기의식이요. 위기의식? 우리는 자원이 없어요. 기술만이 살 길이죠. 그래서 미친 듯이 개발해요.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불 켜진 사무실들 보이시죠? 다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한국의 행정수도라는 세종시. 서울에서 고속철도로 50분. 역에서 내리자 계획도시의 정갈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건물이 스마트 빌딩이었고 도로에는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신가요? 어디 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역 앞에서 한 공무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정부청사 디지털혁신본부에 가는데요. 아, 그럼 이 버스 타세요. 자율주행이라 정확히 도착합니다. 버스에는 운전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AI가 다음 정류장은 정부 세종청사입니다라고 안내했죠. 청사 로비에서 박서영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디지털전환위원회에서 일하는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미국에서는 정부가 가장 뒤처진 곳인데 한국은 어떤가요? 오히려 정부가 혁신을 주도합니다. 시연해 드릴게요. 상황실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한국 전체 지도가 떠 있었고 실시간으로 각종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게 K거버먼트 플랫폼입니다. 모든 행정 서비스가 여기서 처리돼요. 모든 서비스가요? 출생신고부터 사망신고까지 한국인의 모든 행정 처리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그녀가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사를 간다고 해볼게요. 몇 번의 클릭으로 주소 변경이 끝났습니다. 자동으로 운전면허증, 의료보험, 선거인 명부까지 다 바뀌었어요. 미국에서는 각각 다른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데 한국은 한 번에 끝나요. 데이터가 모두 연결되어 있거든요. 프라이버시 문제는 블록체인으로 보호됩니다.
정부도 함부로 못 봐요. 다음은 민원 처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에 처리된 민원이 2억 3천만 건이에요. 99.7%가 온라인 처리였죠. 공무원들은 뭘 하나요? 정책 개발과 서비스 개선에 집중해요. 단순 업무는 AI가 다 합니다. 실제로 한 민원을 접수해봤습니다. 도로 파손 신고였는데 사진을 올리자 AI가 위치를 자동 파악하고 담당 부서에 배정했어요. 예상 처리 시간까지 알려줬죠. 평균 처리 시간이 3.2일이네요. 네. 그것도 계속 단축되고 있어요.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놀라운 걸 봤습니다. 공무원들이 태블릿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도 일하나요? 아니요. 유연근무예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어요. 한 공무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국 정부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미국 연수 갔었는데 솔직히 한국이 20년은 앞서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스마트시티 통합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세종시 전체를 관리해요. 교통, 전력 상하 수도, 치안, 모든 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저기 빨간 점이 뭔가요? 교통사고예요. 벌써 구급차가 출동했네요. 도착 예정 시간 2분 30초. 화면을 보니 정말 구급차가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신호등이 자동으로 녹색으로 바뀌며 길을 터주고 있었죠. AI가 최적 경로를 계산해요. 골든타임을 42% 단축했습니다. 다음은 예측 행정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시민이 필요로 하기 전에 미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보육원 대기 신청이 되고 예방접종 일정이 부모 폰으로 전송돼요. 시민이 요청하지 않아도 네, 빅데이터로 예측해서 미리 준비해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민 참여 플랫폼을 봤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해요. 작년에 시민 제안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127개예요. 진짜 반영이 되나요? 물론이죠. 여기 보세요. 이 공원도 시민 제안으로 만들어졌어요. 창밖으로 아름다운 공원이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박서영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혁신적인 이유가 뭔가요? 국민이 요구하니까요. 한국인들은 느린 걸 못 참아요. 미국인들도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불편하면 바로 민원 넣고 개선 안 되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요. 그래서 정부가 빨리 움직이는군요. 네. 국민이 정부를 훈련시킨 거죠. 세종시를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국가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 위에서 모든 국민이 연결되어 있었죠.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단지, 정문에서부터 보안이 삼엄했습니다. 방문자 센터에서 특수보안 패스를 받고 전용 차량으로 이동했죠. 제임스 씨, 오늘 보실 것들은 절대 촬영 금지입니다. 이현석 수석연구원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가요? 여기서 생산이 멈추면 전 세계 IT 산업이 마비돼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복도 벽면에 고객사 로고들이 걸려 있었는데 애플, 구글, 엔비디아, 퀄컴, 인텔, 전 세계 빅테크 기업이 다 있었어요. 클린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노란 조명 아래 우주복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기가 3나노 공정 라인입니다. 3나노가 왜 중요한가요? 머리카락 두께의 2만 분의 1이에요. 현재 이걸 양산할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여기뿐입니다. TSMC는 수율이 20%예요. 우리는 87%. 그가 태블릿으로 공정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웨이퍼 한 장에 칩이 몇 개나 나오나요? 600개. 개당 가격이 $2,000니까 한 장에 120만 달러? 네. 그래서 먼지 하나도 용납 안 돼요. 실제로 클린룸의 청정도는 수술실의 만배였습니다. 저 장비가 EUV 리소그래피입니다. 대당 3천억 원이에요. 거대한 장비가 쉴 새 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ASML 제품이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개조했어요. 원래 설계보다 40% 빠르게 작동해요.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소프트웨어를 다시 짰어요. ASML도 깜짝 놀랐죠. 다음은 HBM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인공지능의 두뇌예요.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네. 챗GPT가 작동하려면 이게 필수예요. 전 세계 생산량의 95%가 여기서 나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챗GPT를 비롯한 모든 AI가 한국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작년에 젠슨 황이 직접 왔다고 들었는데, 그때 일화가 있어요. 회의실에서
무릎 꿇고 제발 물량 늘려달라고 했어요. 세계 최고 부자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들 수 있는 곳이 여기뿐이니까. 점심은 구내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식사하고 있었는데 평균 연령이 놀라울 정도로 젊었어요. 평균 연령이 32세예요. 박사 학위자가 3,000명이 넘고요. 연봉은? 신입도 1억 원 시작이에요. 경력직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요. 오후에는 연구동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차세대 일나노 공정을 개발 중이에요. 일나노? 그게 가능한가요? 2027년 목표예요. 곧 프로토타입 테스트 들어갑니다. 연구실에서 한 젊은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28살인데 팀장이었어요. 미국 회사들이 스카우트 제일 많이 하지 않나요? 매일 와요. 하지만 안 가요. 왜요? 연봉이 더 높을 텐데. 여기가 최전선이에요. 최고의 기술, 최고의 장비, 최고의 동료들. 실리콘밸리도 우리한테 배우러 와요. 그 자부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기술 전시관을 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뉴로모픽 칩이에요. 인간 뇌를 모방한 거죠. 상용화가 언제쯤? 5년 내에. 이게 나오면 현재 AI는 구석기 시대가 돼요. 전시관을 나오며 이현석이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이제 아시겠어요? 왜 세계가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지. 솔직히 압도당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는 앞으로예요. 화성을 떠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반도체 공장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세계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무리하기 전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2년 전 도쿄에서의 취재가 떠올랐어요. 일본의 디지털 전환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였죠. 그때의 일본과 지금의 한국, 그 차이가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도쿄 시나가와 구청, 주민등록 변경을 위해 방문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2시간 대기, 종이 서류 7장, 도장 5개, 창구 직원은 친절했지만 시스템은 1980년대에 멈춰 있었어요. 온라인으로는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직접 오셔야 해요. 그때 만났던 일본 정부 관계자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도 디지털화를 추진 중입니다. 2030년까지 모든 행정 서비스의 30%를 온라인화할 계획이에요. 30%. 한국은 이미 99.7%인데 일본 대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니 본사를 방문했을 때 임원들이 여전히 팩스를 쓰는 걸 보고 충격받았죠. 이메일은 안 쓰시나요? 중요한 문서는 팩스가 더 안전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만든 제품은 최첨단이었지만 일하는 방식은 아날로그였습니다. 상하이는 또 달랐습니다. 작년 여름 방문했던 푸동신구. 겉보기엔 미래 도시였어요. 고층 빌딩, 자율주행 택시,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감시와 통제를 위한 도구였죠. 외국인은 위챗페이 계정을 만들 수 없어요. 왜요? 중국 신분증과 중국 은행 계좌가 필요해요. 결국 현금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현금을 받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발달했지만 외국인은 배제된 시스템이었죠. 정부 서비스 앱도 20개가 넘었습니다. 교통, 의료, 교육, 세금. 각각 다른 앱, 다른 계정. 서로 연동도 안 됐어요. 왜 통합하지 않나요? 부서마다 시스템이 달라서요. 기술은 있었지만 분절되어 있었고 개방성은 없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였죠. 한국은 하나의 계정으로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고 외국인도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기술을 시민을 위해 썼지만 중국은 시민을 감시하기 위해 썼다는 점이 달랐어요. 싱가포르도 떠올랐습니다. 스마트 네이션을 표방하는 나라. 확실히 발전했지만 한국과는 결이 달랐어요. 싱가포르는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는 탑다운 방식. 한국은 시민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태계였죠.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주주의, 교육열, 위기의식, 빨리빨리 문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포용성이었습니다. 70대 할머니도 키오스크를 쓰고 시각장애인도 지하철을 이용하고 외국인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 기술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두의 일상이 된 나라. 그게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마지막 날, 서울 남산에서 야경을 봤습니다.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 그 하나하나가 모두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었죠. 미국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기술은 살 수 있지만
문화는 살 수 없으니까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였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3주간의 한국 취재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미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게이트에서 대기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태블릿으로 실시간 업무를 처리하고 청소 로봇이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죠. 심지어 화장실 청결도까지 IoT 센서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연한 일상인 거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12시간의 비행. 기내에서도 한국의 흔적은 계속됐어요.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디스플레이는 LG, 승무원들이 사용하는 태블릿은 삼성, 심지어 기내식을 데우는 전자레인지도 한국산이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좋아하세요? 네. 요즘 완전 빠졌어요. 스토리도 좋고 영상미도 대단하고 할리우드보다 나은 것 같아요. JFK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이 확 다가왔습니다. 입국 심사줄이 끝이 안 보였어요. 한국에선 18초였는데 여기선 40분을 기다렸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없었죠. 여전히 직원이 하나하나 수동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수화물 찾는데도 30분. 한국에선 정확한 시간과 위치를 알려줬는데 여기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공항 와이파이를 연결하려니 복잡한 가입 절차와 광고를 봐야 했습니다. 속도는 한국의 10분의 1 수준. 이게 미국 최대 공항의 현실이라니.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현금이냐 카드냐 물었어요.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질문이었죠. 카드도 되나요? 칩카드는 안 돼요. 마그네틱만. 현재도 마그네틱 카드라니. 한국은 이미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모든 결제가 끝나는데 맨해튼으로 들어가는 길 교통체증이 심했습니다. 교통정보 시스템은 없나요? 구글맵 보세요. 한국의 실시간 교통관제 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신호등도 그냥 타이머로만 작동하고 교통량에 다른 조절 같은 건 없었습니다. CNN, 본사로 출근하는 지하철, 플랫폼에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고 안내 방송도 없었어요. 한국 지하철의 초단위 도착 안내가 그리웠죠. 열차 안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와이파이는커녕 전화 신호도 안 잡혔어요. 에어컨은 고장났고 의자는 낙서로 가득했습니다. 옆 사람이 종이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현금으로 불법 복권을 사고 있었고요. 이게 현재 뉴욕 지하철이라니. 한국에선 지하철에서도 5G로 4K 영상을 봤는데 드디어 사무실 도착. 편집실에 들어서자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어떻게 됐어? 한국은? 프로듀서 사라가 물었습니다. 앉아서 들어. 충격받을 거야. 저는 노트북을 열고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인천공항부터 판교, 세종시, 삼성반도체 공장까지. 처음엔 다들 흥미롭게 들었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갔어요. 그게 다 사실이야? 카메라 감독 마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온 거야. 여기 영상도 있어. 제가 촬영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로봇이 커피를 배달하는 장면에서 다들 입을 벌렸어요. 저게 일상이라고? 할머니가 키오스크로 민원 서류를 뽑는 장면에선 충격을 받았죠. 우리 엄마는 아직도 스마트폰 문자도 못 보내는데 자율주행 버스 영상에선 아예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현재 한국이야? 미래 아니고? 사운드 담당 톰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랑 같은 시대 맞아? 편집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3주간 촬영한 영상은 200시간이 넘었어요. 인터뷰만 50명, 방문한 곳만 30곳이 넘었죠. 이걸 90분으로 어떻게 압축하지? 불가능해. 시리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마이클 부사장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90분 특집 한 편으로 끝내. 임팩트가 중요해. 밤낮 없이 편집했습니다. 영상을 자르고 붙이며 스토리를 만들어갔죠. 그런데 편집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내가 꿈을 꾼 건 아닌가? 자막 담당 엘리자베스가 데이터를 확인하며 놀라워했습니다. 한국 정부 민원 처리 99.7%가 온라인이라고? 응. 정부 공식 통계야. 미국은 12%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그래픽 담당 조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숫자들 다시 확인해봐. 한국 5G 커버리지 97%. 미국은 30%도 안 되는데? 다 팩트 체크했어.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자료야. 편집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뒤처진 거였어? 아니, 우리가 뒤처진 게 아니라 한국이 너무 앞서간 거 아닐까?
사라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자존심 상해. 미국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레이션을 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쓴 버전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마이클이 거부했어요. 이렇게 쓰면 미국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좀 순화시켜. 하지만 순화시키면 진실이 왜곡됐습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너무 직접적이야. 미국이 완전히 뒤처졌다는 식으로 들려. 하지만 그게 현실인데요. 결국 여러 번 수정 끝에 균형을 찾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고요. 이 문장을 쓸 때 손이 떨렸어요.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날, 부스 안에서 원고를 읽으며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가 한국에서 생산됩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 목이 메었어요. 한국 없이는 아이폰도, 테슬라도, 구글 서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녹음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었지만 진실이었으니까요. 편집이 거의 끝나갈 무렵 마이클 부사장이 편집실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 거의 완성됐습니다. 보시겠어요? 45분짜리 러프컷을 상영했습니다. 마이클은 한마디도 없이 집중해서 봤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상영이 끝나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다 사실인가? 네. 모든 자료 팩트 체크 완료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그의 목소리에 충격과 자괴감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게. 마이클이 편집실을 나갔습니다. 1시간 후 돌아온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방송한다. 미국이 깨어나려면 충격이 필요해.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방송 전날 예고편이 나갔습니다. 당신이 쓰는 아이폰, 테슬라, 구글 모두가 한국 기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단 30초 예고편이 미국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트위터가 폭발했죠. 이게 무슨 소리야? CNN이 한국 정부 돈 받았나? 음모론 아니야? 하지만 호기심도 컸습니다. 진짜라면 충격적인데 한국이 그 정도야? 금요일 무조건 본다. 방송 시작 전부터 시청률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방송 당일 저는 집에서 아내 제시카와 함께 봤습니다. 당신이 만든 거 맞아? 아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내가 직접 가서 찍은 거야. TV에서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15년간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바뀔 거야. 정말 그랬습니다. 그 90분이 미국을, 아니 세계를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 전화가 폭발했습니다. 제임스, 웹사이트가 다운됐어. 트래픽이 너무 몰려서. 웹 담당 스티브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서버 증설하고 있는데도 감당이 안 돼. 동시 접속자가 500만을 넘었어. CNN, 웹사이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트위터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코리아가 전 세계 트렌드 1위. 방송 클립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이게 진짜라면 우리는 완전히 속고 있었던 거잖아. 한국이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었네. 미국 정부는 이걸 왜 숨겼지? CNN이 드디어 제대로 된 다큐를 만들었구나. 댓글이 분당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CNN이 한국 정부 돈 받았나? 이건 과장이야. 미국이 여전히 최강이다. 한국 프로파간다 아니냐? 하지만 그런 부정적 댓글들은 곧 다른 시청자들의 반박에 묻혔습니다. 내가 구글 직원인데 다큐 내용 다 사실이다. 테슬라에서 일하는데 우리 배터리 정말 한국산이다. 펜타곤 친구가 확인해줬다. 군사 장비도 한국 의존도 높다고. 다음날 아침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24시간 만에 조회수 2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디지털 담당 이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CNN 역사상 최단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해외 조회수가 미국보다 많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폭발적이에요.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봤나? 놀랍게도 중국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VPN으로 접속해서 보고 있어요. 중국 웨이보에서도 난리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시하던 한국이 이 정도였다니? 중국도 한국 기술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사실이었구나. 왜 우리 정부는 이런 걸 숨기지? 월요일 아침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임스 씨,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백악관 집무실. 대통령이 직접 저를 맞았습니다. 제임스, 당신 다큐멘터리가 미국을 뒤흔들었소.
과장된 표현이 아니요. 국가안보회의에서 당신 다큐를 상영했소. 모두가 충격받았지.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소. 한국 의존도가 높다는 걸.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이제라도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하오. 당신이 특사로 가주겠소? 저는 기자인데요. 바로 그래서요. 정치인이 가면 체면 때문에 제대로 못해. 당신같이 현실을 아는 사람이 가야 해. 국무장관도 찾아왔습니다. 제임스, 국무부 전체가 당신 다큐를 봤어요. 이제 한국 담당이 최고 요직이 됐죠. 정말요? 외교관들이 앞다투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전문가가 출세 코스가 된 거죠. 월스트리트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 테크 기업 주식이 일주일 만에 평균 30% 올랐어요. 골드만삭스 친구 알렉스가 전화로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못 사서 난리예요. 매수 주문이 매도보다 100배 많아. 그 정도야? 당신 다큐 때문에 투자 패러다임이 바뀌었어. 이제 한국 기업이 블루칩이야. 언론계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은 미국의 각성이라고 영어로 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세기가 시작됐다라고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리는 왜 한국을 놓쳤나 라고 자성했습니다. 경쟁사인 폭스뉴스조차 인정했습니다. CNN이 옳았다. 우리는 한국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대학가의 반응이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하버드 한국어 수강 신청 500% 증가, MIT, 카이스트와 공동 학위 프로그램 신설, 스탠퍼드, 서울대와 교환학생 10배 확대. 한 MIT 교수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최고의 인재들이 한국으로 가고 있다. 거기가 미래이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 CEO들이 단체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미국 테크 산업의 미래도 없다. 구글 순다르 피차이는 네이버와 전략적 제휴 추진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타 마크 저커버그는 서울의 제2본사 설립 검토라고 했고요. 엔비디아 젠슨 황은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2주 후 의회 청문회에 불려갔습니다. 미스터 앤더슨, 당신 다큐멘터리가 미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창원 외교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동등한? 네. 더 이상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미국의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의원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무릎 꿇으란 말입니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손을 잡는 겁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청문회가 끝난 후 복도에서 한 보좌관이 다가왔습니다. 덕분에 저도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요. 왜요? 앞으로 한국 관련 업무가 핵심이 될 테니까요. 출세하려면 한국을 알아야죠. 한 달 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주니어 파트너가 아닙니다. 동등한, 아니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파트너입니다. 오늘부로 미국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한국과 협력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롤모델로 언급한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방송 후 받은 수천 통의 이메일 중 하나였어요. 한국계 미국인 대학생이었습니다. 평생 한국인인 게 부끄러웠어요. 주변에서 늘 작은 나라, 이상한 나라 취급했거든요. 하지만 당신의 다큐를 보고 처음으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계라고.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리차드의 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임스, 나 한국 지사 발령 신청했어. 정말? 내가 완전히 틀렸어.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어. 이제라도 제대로 배워야겠어. 그는 이미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매일 한국 뉴스를 읽고 있었어요. 너도 변했구나. 당신 덕분이야. 눈을 뜨게 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제 다큐멘터리 한 편이 미국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아니, 바꾼 게 아니라 이미 바뀐 현실을 마침내 인정하게 만든 거였죠.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강당, 500명이 넘는 청중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학생, 교수, 정부 관계자, 기업인들까지, 심지어 복도와 계단에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죠. 모두가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앤더슨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박수 소리 사이로 웅성거림도 들렸어요. 회의적인 시선들도 느껴졌죠.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성지이고 월스트리트가 세계 경제의 심장이며 펜타곤이 세계 평화를 지킨다고 확신했죠.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진짜 초강대국은 군사력이나 달러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기술로 정의됩니다. 청중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보면 초강대국은 이미 한국입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말도 안 돼. 누군가 외쳤어요. MIT 컴퓨터공학과 로버트 스미스 교수였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기술 리더십을 갖고 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미국 기업이잖아.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잠시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스크린에 제가 한국에서 찍은 영상이 흘렀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로봇 바리스타, 3나노 반도체 생산 현장. 여러분이 오늘 아침 깨어나서 한 모든 일에 한국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아침에 울린 아이폰 알람. 그 화면은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구글에서 뉴스를 검색했다면 그 서버의 메모리는 SK하이닉스입니다. 테슬라를 탔다면 배터리 셀은 LG에너지솔루션이고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주도하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 없이는 무용지물이죠. 그리고 한국은 이제 소프트웨어도 따라잡았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은 아시아에서 구글보다 정확합니다. 카카오의 AI는 일상생활 적용에서 어떤 미국 기업보다 앞서 있고요. 경제학과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어떻게 미국을? 교수님, 크기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한국은 전 국민이 기술을 받아들입니다. 70대 노인도 스마트폰 앱으로 병원 예약을 하고 초등학생도 코딩을 배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단 뒤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생중계가 떴어요. 한국 판교에서 실시간으로 연결된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버드 여러분. 화면에 나타난 건 강태원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그 CTO였죠. 제임스가 저희를 소개한다기에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네이버 연구소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수백 명의 젊은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5년 후에 쓸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한 하버드 학생이 화면에 대고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앞서가게 됐나요? 강태원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원도 없고 땅도 작고 오직 사람의 머리와 기술만이 우리의 무기였죠.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하고 미친 듯이 개발했습니다. 연결이 끊기고 다시 강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한 노신사가 일어났습니다. 전 국무장관이었어요. 미스터 앤더슨, 그렇다면 미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운다? 네, 그게 현실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인정하기 싫을 뿐이죠. 왜 언론은 이걸 보도하지 않죠? 자존심 때문입니다. 미국이 최고라는 신화를 깨기 싫은 거죠. 한 젊은 여학생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 2세입니다. 부모님이 항상 한국 자랑을 하셨는데 저는 믿지 않았어요. 미국이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부모님이 옳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야 제 뿌리가 자랑스럽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연이 끝날 무렵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서울의 야경 사진이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이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5G로, IoT로, AI로 연결된 세계 최초의 스마트 도시. 이게 한국입니다. 미래는 이미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15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세계를 봤습니다. 중동의 전쟁터, 아프리카의 오지, 유럽의 고성, 중국의 만리장성. 하지만 한국만큼 충격적인 곳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 협력하거나 자존심을 지키다 도태되거나.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박수친 건 아니었어요.
일부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저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요. 미래를 준비하려면 필수잖아요.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대학원 진학 준비 중이에요. 카이스트나 서울대요. 이제는 그게 MIT나 스탠퍼드보다 나은 선택 같아요.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강연 후 총장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제임스, 충격적인 강연이었네요. 하버드 총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충격이었습니다. 하버드도 변해야겠죠. 한국 대학들과 협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이미 MIT가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서둘러야 해요. 왜 이제야 깨달은 걸까요? 총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만함 때문이죠. 우리가 최고라는 오만함. 그 오만함이 우리의 눈을 가렸어요. 강연장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니, 이미 바뀌어 있었는데 우리만 몰랐던 거죠.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엔진이었고 미래의 표준이었으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그 진실이 마침내 인정받은 거였죠. 지금까지 제임스 앤더슨의 충격적인 고백 어떠셨나요?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 갇혀있던 한 언론인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도록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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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